막동아, 지금 당장 사랑채로 가거라. 대감마님 유서가 어디 있는지 네 눈으로 직접 확인해야 한다. 윤씨 부인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서늘했습니다. 한겨울 칼바람보다 더 차가운 목소리였지요. 촛불 하나만 켜진 안방 구석에서 윤씨 부인은 막동을 마주보고 앉아 있었습니다. 부인의 눈빛은 슬픔도 두려움도 아닌 날이 선 칼날처럼 번들거리고 있었습니다. 막동은 그 자리에 굳어버렸습니다. 사랑채 쪽에서는 대감마님의 가쁜 숨소리가 당문을 넘어 희미하게 들려오고 있었지요. 이미 사흘째 자리에 누우신 대감마님은 오늘 밤을 넘기기 어렵다는 것이 집안 누구나 알고 있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어디서 듣고 계신지 댓글 남겨주세요. 행복과 좋은 기운을 담아 보내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이야기 시작합니다. 막동이 이시대감 댁에 들어온 것은 10살 때였습니다. 충청도 어느 두매산골에서 흉년을 이기지 못하고 굶어 죽어가던 호러미가 막동의 손을 잡고 대감댁 행랑채 앞에 쓰러졌던 것이지요. 제발 이 아이만 살려달라는 어미의 마지막 말을 들으니가 다름 아닌 이 대감이었습니다. 대감은 막동을 거두어들여 밥을 먹이고 일을 시켰습니다. 그렇게 20해가 흘렀습니다. 막동은 남들보다 눈치가 빠르고 손발이 부지런했습니다. 대감이 원하는 것을 말하기도 전에 미리 챙겼고 집안 살림을 누구보다 꼼꼼하게 살폈지요. 그러다 보니 어느새 막동은 대감댁 머슴들 중에서 가장 신임받는 자리에 올라 있었습니다. 하지만 막동이 아무도 모르게 해온 일이 하나 있었습니다. 밤마다 사랑채 창문 너머로 흘러나오는 글 읽는 소리를 귀담아 듣고 마당 한 구석에 나뭇가지로 글자를 그어가며 홀로 글을 익혀온 것이었습니다. 양반들이 알면 버르장머리 없는 종놈이라며 곤장을 때렸을 일이었습니다. 그래도 막동은 멈추지 않았지요. 왜 그랬냐고 물으신다면 막동 자신도 똑부러지게 대답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저 이 신분의 벽 너머에 무언가가 있을 것 같다는 어리석고도 간절한 믿음이었습니다. 소인은 감히 그런 일을 할 수 없사옵니다. 막동이 고개를 조아리며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윤씨 부인의 눈썹이 미세하게 꿈틀했습니다. 못한다고? 막동아, 잘 들어라. 대감마님 유서에는 멀리 친척집에 맡겨둔 서자 학수에게 이 집안 전 재산을 넘긴다 적혀 있다. 그 아이가 이 집에 들어오는 날, 나는 물론이고 너도 이 집에서 쫓겨나는 거야. 부인의 말이 막동의 가슴 한가운데를 파고들었습니다. 20해. 이 집 마루를 쓸고 이 집 장독을 닦으며 보낸 20해였습니다. 그것이 하루아침에 사라진다는 말이었지요. 유서에서 학수 이름만 지우고 내 이름을 써넣어라. 너는 그를 알지 않느냐? 부인의 목소리가 한층 낮아졌습니다. 막동의 두 손이 옷자락 속에서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그때 사람채 쪽에서 하인의 다급한 발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대감마님이 위독하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윤씨 부인이 자리에서 일어서며 막동을 내려다보았습니다. 지금이다. 막동은 그 자리에 홀로 남겨졌습니다. 촛불이 흔들렸습니다. 집안이 곡소리로 술렁이기 시작하는 그 틈에 막동은 천천히 몸을 일으켰습니다. 떨리는 발걸음이 사랑채를 향했습니다. 먹을 갈고 붓을 드는 손이 부들부들 떨렸지요. 막동은 긴 숨을 한 번 내쉬었습니다. 그리고 유서 위에 붓을 내렸습니다. 그날 밤 내리던 눈이 모든 발자국을 지우듯 막동의 죄도 그렇게 하얗게 덮여갔습니다.
소인이 바로 대감마님의 서자 막동이옵니다. 아버지께서 돌아가시기 전 소인을 불러 이 유서를 직접 건네셨습니다. 막동의 목소리는 놀랍도록 차분했습니다. 대감의 장례가 끝나고 사흘째 되던 날 아침, 막동은 집안 어른들과 하인들을 마당에 불러 모은 자리에서 유서를 펼쳐 보였습니다. 손이 떨리지 않았습니다. 스스로도 놀라울 만큼 담담했지요. 문중 어른들이 유서를 돌려가며 살폈습니다. 대감의 친필이 맞았습니다. 이름 석자만 빼고는 모든 것이 대감의 필체 그대로였으니까요. 막동이 사흘밤을 세워가며 대감의 글씨체를 연습한 끝에 완성한 것이었습니다. 허나 우리는 대감께서 서자를 두셨다는 말을 들은 적이 없네. 문중에서 가장 나이든 어른이 미간을 찌푸리며 말했습니다. 막동은 미리 준비한 말을 꺼냈습니다. 대감마님께서 평생 쉬쉬하며 감추어 오셨사옵니다. 소인의 어미는 대감마님이 젊으셨을 때 잠시 인연을 맺었던 여인이었는데 소인을 낳고 얼마 지나지 않아 세상을 떠났지요. 대감마님은 죄책감에 소인을 머슴으로 들여 곁에 두셨던 것이옵니다. 그럴듯한 이야기였습니다. 게다가 대감이 생전에 막동을 유독 아꼈다는 것은 집안 사람 누구나 아는 사실이었지요. 문중 어른들은 서로 눈빛을 교환했습니다. 유서는 분명했고 단박할 근거가 없었습니다. 결국 어른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로부터 열흘 후 뒤늦게 소식을 듣고 달려온 학수가 대문 앞에 나타났습니다. 22살의 학수는 먼 길을 달려온 탓에 옷이 흙투성이었고 얼굴은 초췌해 있었습니다. 소인이 학수이옵니다. 아버지께서 돌아가셨다는 소식을 듣고 달려왔습니다. 어서 아버지 영정 앞에 절을 올리게 해주십시오. 막동은 대문 앞에 버티고 서서 학수를 내려다보았습니다. 가슴속에서 무언가가 꿈틀거렸지만 막동은 그것을 단단히 눌러 참았습니다. 이 집안에 학수라는 사람은 없소. 당신이 누구인지는 모르겠으나 함부로 행세하려 든다면 관아에 고하겠소. 학수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억울함과 분노가 뒤엉킨 눈빛으로 막동을 쏘아보았지만 막동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학수는 발길을 돌려야 했습니다. 터덜터덜 멀어지는 학수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막동은 긴 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날 밤 막동은 처음으로 술을 마셨습니다. 취하도록 마셨지만 잠은 오지 않았습니다. 서방님, 오늘 고을 원님께서 문안 인사를 보내오셨습니다. 하인이 공손히 전하는 말에 막동은 짧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 막동을 서방님이라 부르는 것이 이 집안에서는 당연한 일이 되었습니다. 세월은 물 흐르듯 흘렀고 막동은 흐르는 물 위를 걷듯 조심조심 20년을 버텨왔습니다. 겉으로 보기에 막동은 훌륭한 양반이었습니다. 독학으로 익힌 글 실력은 이미 웬만한 선비 못지않았고 머슴 시절부터 몸에 밴 부지런함 덕분에 집안 살림도 크게 불어났습니다. 고을 사람들은 막동을 덕망 있는 양반이라 칭송했지요. 어느 봄날에는 원님이 직접 찾아와 가르침을 청하기까지 했습니다. 하지만 막동은 알고 있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모래 위에 지은 집이라는 것을. 밤마다 잠자리에 들면 어김없이 악몽이 찾아왔습니다. 유서 위에 붓을 내리던 그날 밤이 꿈속에서 끝없이 되풀이되었습니다. 손이 떨리고 식은땀이 흘렀지요. 막동은 이불을 걷어차고 일어나 마당을 거닐곤 했습니다.
고요한 밤 마당에 서면 어디선가 대감마님의 기침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윤씨 부인은 막동의 배후에서 여전히 집안 실권을 쥐고 있었습니다. 부인은 막동에게 종종 이렇게 말했습니다. 막동아, 우리는 한 배를 탄 사람이다. 네가 흔들리면 나도 흔들린다는 것을 잊지 마라. 막동은 그 말이 싫었습니다. 하지만 부인의 말이 옳다는 것도 알았습니다. 둘은 서로를 필요로 하는 동시에 서로를 가장 두려워하는 관계였으니까요. 한편 쫓겨난 학수는 행상으로 연명하고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분노로 버텼습니다. 관할을 찾아가 억울함을 호소했지만 유서라는 증거 앞에 번번이 문전박대를 당했지요. 세월이 흐르면서 분노는 조금씩 가라앉았고 그 자리에 묵묵한 인내가 들어찼습니다. 학수는 스스로에게 다짐했습니다. 언젠가 반드시 진실을 밝히겠다고. 그 다짐 하나로 추운 겨울 장터에서도 쓰러지지 않고 버텼습니다. 행상을 하며 돌아다니는 동안 학수는 많은 것을 보았습니다. 사람을 보는 눈이 깊어졌고 세상 돌아가는 이치를 몸으로 익혔습니다. 빼앗긴 것이 많았지만 그 대신 얻은 것도 있었습니다. 다만 학수는 그것을 아직 알지 못했습니다. 대감마님, 돌아가신 아버지께서 마지막으로 이 집을 찾아가라 하셨습니다. 갈 곳 없는 이 아이를 부탁한다고 하셨지요. 소복을 입은 처녀가 문서 한 장을 두 손으로 내밀었습니다. 창백한 얼굴에 눈물 자국이 말라붙어 있었지만 눈빛만은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막동은 문서를 받아 펼쳤습니다. 오래전 대감마님과 교분이 있었던 몰락한 선비의 글씨였습니다. 버시여, 내 딸 채원을 부탁하오. 채원이었습니다. 나이는 20 단아한 자태에 말수가 적었습니다. 막동은 채원을 안채 별당에 머물게 했습니다. 옛 어른의 부탁을 저버리는 것은 양반의 도리가 아니었으니까요. 혹은 양반처럼 보여야 하는 막동에게 그것이 필요했기 때문이었는지도 모릅니다. 채원은 조용한 사람이었습니다. 밥 한 끼도 스스로 차려 먹을 만큼 부지런했고 누가 시키지 않아도 집안 문서들을 정리하며 제 몫을 찾았습니다. 막동은 채원이 마음에 들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인가 채원의 눈빛이 신경 쓰이기 시작했습니다. 집안 문서들을 살피는 채원의 눈이 너무 날카로웠습니다. 무언가를 찾고 있는 것처럼 보였지요. 채원이 이 집에 들어온 지 보름쯤 되던 날이었습니다. 장터에서 행상을 하던 학수가 마을 어귀에 들렀습니다. 물건을 팔다가 우물가에서 물을 깃는 채원과 눈이 마주쳤습니다. 채원이 무거운 물동이를 들다 발을 헛디뎠고 학수가 황급히 달려가 받쳐주었습니다. 괜찮으십니까? 고맙습니다. 덕분에 물을 쏟지 않았습니다. 짧은 대화였습니다. 하지만 학수는 채원의 눈빛에서 이상한 것을 느꼈습니다. 낯선 집에 얹혀 사는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조심스러움과 고독함이 되어 있었지요. 학수는 자신도 모르게 뒤돌아보았습니다. 채원도 돌아보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의 시선이 잠깐 겹쳤다가 흩어졌습니다. 바람이 불어 채원의 머리카락이 흩날렸습니다. 그날 밤 채원은 별당방에서 오래도록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낮에 마주친 행상사내의 눈빛이 자꾸 떠올랐습니다. 어딘가 깊고 쓸쓸한 눈빛이었습니다. 마치 무언가를 오래 참아온 사람의 눈빛 같았지요. 채원은 창밖 달빛을 바라보다 스르르 잠이 들었습니다. 이상합니다. 대감마님, 생전 문서들과 유서의 필체가 같은 듯 다릅니다.
채원이 조심스럽게 중얼거렸습니다. 아무도 없는 문서 창고에서 홀로 고문서들을 살피던 채원의 손이 멈춘 것은 해가 기울 무렵이었습니다. 대감마님 생전의 편지와 유서를 나란히 놓고 보니 미묘한 차이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글자 획의 힘이 달랐고 붓을 떼는 방식이 어긋났습니다. 혼자 판단하기에는 조심스러웠지만 채원의 가슴 속에서 무언가가 꿈틀거렸습니다. 그 무렵 학수가 다시 마을에 나타났습니다. 행상 물건을 팔러 왔다가 채원과 다시 마주친 것은 우연이었습니다. 하지만 두 번의 우연은 인연이 되는 법이었습니다. 채원은 학수에게 슬쩍 물었습니다. 혹시 이고을 이시대감 댁을 아십니까? 학수의 얼굴이 순간 굳었습니다. 채원은 그 표정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학수는 잠시 망설이다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압니다. 왜 물으십니까? 제가 그 집에 머물고 있습니다. 대감마님 생전 문서를 정리하다가 이상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학수의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두 사람은 장터 한쪽 구석에 나란히 앉아 오랜 시간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학수는 자신이 진짜 서자라는 것을 20년 전 억울하게 쫓겨났다는 것을 처음으로 누군가에게 털어놓았습니다. 채원은 말없이 듣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제가 찾아낸 것이 그 증거가 될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한편 막동은 채원이 문서 창고를 들락거린다는 사실을 이미 눈치채고 있었습니다. 불안이 밀려왔습니다. 막동은 채원을 조용히 불러들였습니다. 채원 아가씨, 문서 정리는 이미 끝난 일이오. 앞으로는 창고 출입을 삼가주시오. 채원은 고개를 숙였지만 눈빛은 숙이지 않았습니다. 알겠습니다, 대감마님. 그 눈빛이 막동의 가슴을 찔렀습니다. 저 여인은 이미 무언가를 알고 있다. 막동은 그날 밤 또다시 잠을 이루지 못하고 마당을 거닐었습니다. 20년 동안 수백 번 되풀이해온 밤이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밤은 달랐었습니다. 균열은 이미 시작되었고 막동은 그것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막동아, 이제 나는 모르는 일이다. 윤씨 부인의 목소리는 놀랍도록 태연했습니다. 채원과 학수가 움직이고 있다는 것을 막동에게서 전해 들은 부인은 잠시 침묵하더니 찻잔을 내려놓으며 그렇게 말했습니다. 막동은 귀를 의심했습니다. 부인마님, 지금 무슨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까? 내가 언제 유서 이야기를 했더냐? 나는 그날 밤 내 방에 있었다. 네가 혼자 한 짓이다. 20년 동반자의 말이었습니다. 막동의 손이 천천히 주먹으로 쥐어졌습니다. 부인은 찻잔을 다시 들며 덧붙였습니다. 네가 모든 것을 뒤집었으면 나는 이 집에 남을 수 있다. 어차피 진짜 서자가 돌아오면 나도 처지가 곤란하지만 네가 단독 범행이라 하면 나는 피해자가 되는 것이지. 막동은 오래도록 부인을 바라보았습니다. 이 여인 때문이었습니다. 이 여인의 한마디가 없었다면 그날 밤 막동은 붓을 들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막동은 알고 있었습니다. 원망해봐야 소용없다는 것을. 그날 밤 붓을 든 것은 결국 막동 자신이었으니까요. 알겠습니다. 막동은 짧게 대답하고 방을 나왔습니다. 마당에 서서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흐린 하늘이었습니다. 막동은 처음으로 20년의 무게를 오롯이 혼자 느꼈습니다. 지금껏 함께 짊어지고 있다 믿었던 짐이 처음부터 혼자 지고 있던 것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막동은 문서 창고로 들어가 유서를 꺼냈습니다. 불에 태워버릴까 잠시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유서가 사라지면 오히려 더 의심을 살 것이었습니다. 막동은 유서를 다시 제자리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오래도록 그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촛불이 타들어가며 밀랍 냄새가 방 안을 채웠습니다. 막동은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20년 동안 도망쳐온 것이 진실이 아니었다는 것에, 사실은 자기 자신으로부터 도망쳐왔다는 것에, 그리고 그 도망은 이제 끝에 다다르고 있었습니다. 대감마님, 친필 서찰이 여기 있습니다. 유서와 직접 비교해 보십시오. 채원의 목소리가 마당에 울려 퍼졌습니다. 문중 어른들과 고을 원님, 그리고 집안 하인들이 모두 모인 자리였습니다. 학수가 오래전 아버지에게 받은 서찰 묶음을 펼쳐놓자 모인 사람들이 하나둘 고개를 숙이고 살펴보기 시작했습니다. 필체가 다르다. 원님이 낮은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대감마님 생전의 서찰과 유서를 나란히 놓고 보니 그 차이가 분명했습니다. 아무리 공들여 베꼈었어도 평생에 걸쳐 형성된 필체의 버릇까지는 속일 수 없었던 것입니다. 모든 시선이 막동에게 쏠렸습니다. 막동은 그 자리에 서서 사람들의 눈빛을 하나하나 받아냈습니다. 도망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막동의 발은 땅에 붙은 듯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20년 만에 처음으로 도망치지 않았습니다. 막동은 천천히 무릎을 꿇었습니다. 소인이 잘못했습니다. 마당이 고요해졌습니다. 바람 한 점 없는 고요였습니다. 막동은 이마를 땅에 대고 계속 말했습니다. 20년 전 그날 밤 소인이 유서를 고쳤었습니다. 윤씨 부인의 사주를 받았으나 붓을 든 것은 소인이었습니다. 학수 도련님을 쫓아낸 것도 소인이었습니다. 모두 소인의 죄입니다. 학수는 막동의 고백을 들으며 오랫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20년의 세월이 한꺼번에 밀려오는 것 같았습니다. 억울함, 분노, 서러움이 뒤엉켜 치밀어 오르다가 이상하게도 어느 순간부터 잦아들었습니다. 원님이 막동에게 물었습니다. 처벌을 어찌할 것인지는 진짜 주인인 학수의 뜻을 따르겠다. 학수는 한참 만에 입을 열었습니다. 관아에 넘기지 않겠습니다. 웅성거림이 일었습니다. 학수는 조용히 덧붙였습니다. 대신 제가 직접 처분하겠습니다. 막동아, 네가 20년 동안 이 집을 지켜왔다. 그것만은 사실이다. 학수의 목소리는 차갑지도 뜨겁지도 않았습니다. 사랑채 방 안에 단둘이 마주 앉은 자리에서 학수는 막동을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막동은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네가 훔친 것은 재산이 아니라 내 아버지의 마지막 뜻이었다. 그리고 내 20년이었다. 막동의 눈에서 눈물이 떨어졌습니다. 소리 없이 흘러내리는 눈물이었습니다. 소인은 아무 할 말이 없습니다. 학수는 잠시 천장을 올려다보다가 말을 이었습니다. 이 집에 남아라. 단 머슴으로. 막동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학수의 눈빛은 분노가 아니었습니다. 그렇다고 온전한 용서도 아니었습니다. 다만 지극히 담담한 눈빛이었습니다. 네가 여기서 남은 생을 보내며 스스로 짊어지는 것이 관아의 형벌보다 나을 것이다. 막동은 다시 이마를 바닥에 대었습니다. 오래도록 그 자세로 있었습니다. 머슴으로 돌아가는 것이 두렵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상하게도
20년 만에 처음으로 숨이 제대로 쉬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세월이 흘렀습니다. 학수는 채원과 혼인하여 단란한 가정을 꾸렸습니다. 채원은 학수의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었고, 학수는 채원의 외로움을 따뜻하게 감쌌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서 아이가 태어났고, 집안에는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윤씨 부인은 결국 집안을 떠나 먼 친척집으로 거처를 옮겼습니다. 아무도 그 후 소식을 묻지 않았습니다. 막동은 묵묵히 일했습니다. 마당을 쓸고 장독을 닦고 땔감을 패었습니다. 예전과 다른 것이 있다면 이제 밤마다 악몽을 꾸지 않는다는 것이었습니다. 잠자리에 들면 깊고 편안하게 잠이 들었습니다. 막동은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았습니다. 어느 가을날 오후였습니다. 마당 한쪽에서 학수의 아이가 나뭇가지로 땅바닥에 글자를 긋고 있었습니다. 획이 삐뚤빼뚤했습니다. 막동은 지나가다 걸음을 멈추었습니다. 그리고 아이 옆에 조용히 쪼그려 앉았습니다. 이렇게 그어야 한단다. 막동이 아이의 손 위에 자신의 손을 살며시 얹었습니다. 아이가 까르르 웃었습니다. 마루에 앉아 그 모습을 바라보던 채원의 입가에 조용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저무는 가을 햇살이 마당 가득 내려앉았습니다. 막동은 아이에게 글자를 가르치며 생각했습니다. 글 한자 몰랐던 머슴이 글로 남의 인생을 훔쳤고, 이제 그 글로 새 생명에게 작은 것을 돌려주고 있었습니다. 세상은 그렇게 돌고 도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글 한자 몰랐던 머슴이 유서 한 장으로 대감이 된 사연이었습니다. 막동의 이야기는 단순한 사기꾼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신분의 벽 앞에서 절박했던 한 인간의 이야기이며, 거짓으로 쌓은 삶이 얼마나 공허한지를 보여주는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이 이야기가 오래 마음에 남는 이유는 학수의 선택 때문입니다. 자신의 20년을 훔쳐간 사람을 관아에 넘기는 대신 묵묵히 살게 한 그 선택이야말로 진정한 어른의 됨됨이가 아니었을까요? 진실은 반드시 드러나고 용서는 처벌보다 더 깊은 울림을 남깁니다. 오늘 이야기가 잔잔한 여운으로 남기를 바랍니다.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려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